국회의원 지역구 두 곳의 승자를 가리는 4.3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였는데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선거가 치러졌고 매우 피말리는 접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예측 조사에서는 2대 0이다. 네. 창원 성산까지 자유한국당이 이긴다. 그렇게 했었는데 밤늦게 완전히 대역전극이 좀 일어난 거죠. 네. 99.98%에서 승부가 뒤집혔는데 네. 그동안 계속 여영국 후보가 뒤처지고 있다가 네. 99.98%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뒤집히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간이 대략 11시 반 정도 되었을 때 결과가 윤곽이 나온 건데요. 어제 기사 쓰느라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부스에서 정말 비명 소리가 그 기사를 자유한국당이 다 이긴 걸로 그렇죠. 또 썼다가 네.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뒤집을지 안 뒤집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30여 분 정도를 계속 대기를 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 또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시까지는 그래도 기사를 한번 털어내줘야 편집을 하고 지역까지 신문을 배송하려면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10시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2대0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여영국 후보가 2위로 쳐졌고 투표율 격차가 3,000표, 4,000표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서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는 한국당도 상당히 놀랐고 정의당은 뭐 여영국 후보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긴 하던데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늦게 윤곽이 날 거라고는 정말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표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될 때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개표 진행되는데 좀 일찍 잔 사람들은 뭐 트럼프가 졌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더라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젯밤에 좀 일찍 잔 사람들은 모르고 잤어요. 아침에 일찍 뉴스를 보니까 뒤집혔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뭐 개표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투표하고 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봤을 텐데. 어떻게 이제 선관위에서도 뭐 일부러 어느 지역 유리한데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데를 먼저 개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편에 이제 드라마가 됐고요. 현장에 나갈 때 이제 이정미 대표하고 심상정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판에 다시 역전해서 이기는 걸 보고 뭐 현장에서 그냥 울어버리는 펑펑 울더라고요. 네. 예, 그 장면을 보여줬고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게 한편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사후에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 하느냐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고 그리고 단일화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잘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영국 후보가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강기훈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한국당에서는 꼭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막판에 보수들이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초박빙의 우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2대0 예측이 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강기훈 후보가 19대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고 지역에서 도의원 같은 경력이 있고 지역에서 굉장히 인망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한국당의 경우에 그 창원 지역이 같은 창원 지역에서도 보수 지지가 강한 지역과 또 그 노동자 진보 쪽 지지가 좀 더 강한 지역이 좀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때도 한국당 의원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좀 많은 곳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창원 성산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결집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강기훈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상대적인데요.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그쪽 창원에 이제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좀 많이 살고요. 노조가 굉장히 조직이 강한 동네입니다. 그 현장에 갔다 온 분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쪽 노조에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후보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원 성산 17대 18 때는 창원 을이었어요. 네. 창원 을이었고 이제 나중에 19대 20대 창원 성산인데 17대 18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켜줬던 데고요. 19대에서는 강기훈 대 통합진보당의 손석형 이렇게 해서 이제 강기훈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20대 지난 20대에 강기훈 노회찬 이렇게 네. 해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51%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어떤 진보 정당의 대표급 뭐 권영길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명망가였고요. 네. 또 노회찬 뭐 전국적인 인물이죠. 이런 정도 되니까 우리가 뽑아줬지. 아니 여영국 후보 우리 동네 아주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하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가서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노회찬 전 의원 돌아가신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거의 울다시피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막판 역전을 통해서 이제 뒤집은 거죠. 아무튼 그 인물 경쟁력 배경 물론 여영국 후보도 참 좋은 인물이고 강기훈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 경쟁력이지만 과거에 이제 권영길, 노회찬 이런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명망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고전을 했다. 뭐 이런 뒷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게 그 여론조사에서 8% 지지율까지 올라왔던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체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민중당은 따로 후보로 나왔고 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는 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실제 개표 결과를 보니까 3%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것은 진보 쪽에서 이제 상당히 결집을 한 게 아닌가. 막판에 위기감을 느끼고 네. 여영국 후보로 좀 몰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당에서도 바른정당이 3%대가 나왔고 대한애국당이 굉장히 미미한 이제 1%도 나오지 않는 네. 득표를 가졌지만 이번에 그 표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500여 표 차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대한애국당 800표 정도를 받았는데 그 표를 가져왔어도 이길 수 있었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의 경우에는 그 중도로의 확장성, 창원 지역에서의 확장성 가능성을 본 동시에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04표 차이죠. 네. 선관위 공식 집계가. 근데 이제 SNS에서 조금 그 잘못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창원 정선에. 거기에 그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황교안 대표가 잘못해서 이번에 그 여영국 후보가 이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급속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파동에서 여영국 후보가 1,700표나 이겼습니다. 네. 막판에 또 거기서 지역에서 표를 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19대 총선하고 비교해서 19대 총선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이긴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에서 네티즌들이 여기 황교안 대표가 그 축구장에 선거운동하는 바람에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 노회찬 후보가 바로 이 축구센터가 있는 사파동에서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한 3,600표 정도를 이겼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 선거운동 때문에 이번에 그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분석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엮이는 바람에 누리꾼들이 사파동 덕분에 이겼다면서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좀 진보의 성지가 되는 건가요? 뭐 해석은 뭐 자유니까요. 네. 통영고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간다,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건 아니었어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났죠.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당이 사실 무난하게 압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지역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후보도 잘 내지 못했던. 지난번에 무투표 당선된 네. 거죠. 이군현 후보가. 네, 그랬던 지역이고 또 창원은 이제 공장도 있고 이렇다면 통영 고성 쪽은
비교적 조금 더 이제 농촌의 느낌이 좀 더 남아있는 편이라고 해요.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좀 더 그 보수정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황교안 대표가 통영고성 선거운동보다는 창원 성산 격전지로 옮겨서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2대0을 노리는 전략을. 그래요? 네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 당선이 확정됐다고 봤던 그런 지역입니다. 집을 어디다 얻은 거죠? 창원에 얻었어요. 창원에 얻었나요? 네. 그랬구나. 여기 통영 인구가 13만 3천이고요. 고성 인구가 5만 3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고성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면 혹시 양문석 후보가 이기는 것 아니냐. 그번에 좀 기대를 했죠. 이런 여당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성 출신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통영으로 가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런 소지역주의가 작동하기에는 통영, 고성 둘 다 너무나 좀 보수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소지역주의 작동이고는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기대 심리였을 뿐이고요.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뭐 정상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압승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점식 후보 당선자 이제 통영 고성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정점식 어떤 사람인가요? 이번에 이제 고성 출신인데요. 창원 고성 중학교 올라왔고요. 창원의 경상고라는 데를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입니다. 이 이력을 쭉 보면 재밌는 게 2010년, 11년에 부산지검 2차장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부산지검의 2차장이 공안 담당입니다. 또 2011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했는데 역시 공안 담당이죠. 그다음에 특이한 게 2013년에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타스크포스 팀장. 네. 쉽게 얘기해서 통합진보당을 시켰던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해서 해산시켰던 실무 총책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검사장이죠. 네. 이 자리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옷을 벗었던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황교안의 아바타라고 할까요? 오른팔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로서는 천군만마 제대로 된 자기 측근을 국회의원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원외 대표로서 또 당내 지지세가 물론 지지세가 굉장히 공고한 편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자기 편이 들어가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이 정점식 후보가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사실 알려지면서 정점식 후보가 어떠냐고 추천을 하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때 황 후보가 그 사람이 제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믿고 있는 네. 그 후배 검사가 지금 자기를 조력하기 위해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황교안 체제가 반석 위에 올라갔다. 더욱 공고해지고 리더십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지금 공천 룰을 확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물갈이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때 좀 더 그 황교안 체제로의 색깔이 좀 더 진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 기자들이 너무 유약한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뭐였냐면 통합진보당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무부에서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가 지금 정점식 당선자니까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고한지 그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보궐선거는 1대1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일단은 무승부라고 봐야겠죠. 글쎄요, 이제 한국당 분위기는 사실 다릅니다. 네. 이게 사실상 2대0에 가까웠다. 다 이길 뻔했다. 창원 성산도 거의 이긴 거와 창원에서 굉장히 마찬가지다. 큰 가능성을 봤다. 네. 지역 경제의 어려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그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이런 취지로 선거평을 내놓았어요. 점점 더 이런 분석이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성산에서도 그러니까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린 창원 성산에서도 한국당이 이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은 결코 보수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창원까지 이겨서 이제 기세를 올리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일단 당 자체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색깔론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뭐 이런 장면
또 공천할 때 이른바 친박 쪽 정치인들이 좀 대우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숙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놨던 숙제들이 있어요. 일단 당직자 인사들을 다 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당직 뭐 부총장들 추가 인사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 부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현 의원하고 당 지도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 문제 풀어야 되고요. 또 이른바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도 뭐 선거 이후에 좀 보자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근데 아무튼 선거 결과 2대0이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네. 5.18 발언한 사람들 그냥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른바 그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대0이라고 생각하면 5.18도 그냥 뭉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그래도 만약 황교안 대표가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같이 갖추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막연한 추측이 있긴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만 합리적 보수 아니에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김학의 사건 때 이제 본인이 공격을 받으니까 뭐 악의 세력, 네. 뭐 악의 뿌리,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반발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보수의 면모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입니다. 어디까지 되는 건지. 네. 설마 본인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결과는 이제 1대1이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선전한 1대1인데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어요. 이 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도 있었고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선거 전에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 김의겸 전 대변인 논란이 그 조선일보 1면에 선거 네. 전날 실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윤도한 소통수석의 실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대해 그닥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이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과 같이 승리하는 것이라도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발언 역시 정의당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상황상 물론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면 당선되기 어려웠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여론이 크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참 이번에 선거를 힘겹게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양문석 후보 지지율이 35%대 정도가 나왔는데 선전이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하면 충분히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이해찬 대표까지 내려가면서 고용위기 지역을 연장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 여당으로서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시장까지 가져왔음에도 이 정도 결과밖에 내지 못한 것은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야당 출입 기자로서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선거 전술 전략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는 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선거 사흘 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터지는 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사실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 논란, 또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 낙마, 또 황교안 대표의 이제 그 축구장 유세 이런 것들이 다 선거 막판에 터졌는데 이거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지만 실제 유권자의 표심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선거를 치른 이른바 부산 경남 지역 전체가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이미 했는데 그걸 여론조사나 중앙정당에서 민심을 읽는 사람들이 좀 잘 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의당 지도부가 이제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의 울다시피 네. 우리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서라도 찍어달라 이렇게 서울의 그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거 다 젖혀놓고 지금 다 그리 달려가서 이제 전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겨우 좀 뒤집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선거 변수도 좀 큼직큼직하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판론도 작동을 했겠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여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어렵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긴 전례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권 여당은 이번 결과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냉정하게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의석을 유지하게 됐어요. 창원 성산에선 정의당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석보다는 정의당의 한석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창원 성산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지금 5석이었던 정의당이 다시 6석으로 이제 늘어났고 이렇게 되면 민주평화당이 14석이니까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결성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정의당의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이제 어느 조간신문 제목이 국회가 다시 4당 제도로 재편됐다. 그 일면에 큰 제목을 그렇게 뽑은 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의당은 당장 교섭단체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선거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좀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평화당 내부가 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민주평화당 내부에 두 가지 이유로 교섭단체를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부 기류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당 같은 좀 진보 정당하고 교섭단체를 해서 우리가 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약간 보수 성향 의원들이 반발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당내에서는 정동영 대표 좋은 일 시켜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대표 본인도 이렇게 당장 교섭단체가 다시 복원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또 이제 바른미래당 이탈 세력, 그래서 어게인 국민의당, 뭐 지금 이런 구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하죠. 그쪽하고 다시 합치려면 정의당하고 손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평화당 사정 때문에 교섭단체가 당장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바른미래당 후보 이재환 후보인가요? 창원 성산에 나왔고 아까 말씀했지만 3% 정도. 득표율로 예. 굉장히 손학규 대표는 상당히 청력전을 펼쳤는데 손학규 대표가 아마 지도부 중에 가장 일찍 내려간 지도부 중에 한 명일 그 거예요. 이현주 의원이 막 찌질하다고까지. 네, 그 네. 이현주 의원 이제 보수에서 이제 단일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바른미래당이 죄를 뿌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손학규 대표를 나무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당에서 징계 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득표율을 지키지 못하면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취 표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3% 득표율은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명도만 있는 사람은 나와서 3%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숫자고요. 바른미래당은 거의 이 올 하반기에 굉장히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선거 이후에 당장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이 밀어놨던 선거법 패스트트랙 네. 이 문제 아마 다시 몰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 협상 공수처법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급진전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성공한다면 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미리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전국이 또 대파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곧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라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또 그 외 여야 사당과의 그런 갈등, 대결이 또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람잘 날이 없죠. 네, 정치부 기자들은 좀 계속해서 바빠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바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자유한국당 충분히 출입 피를 당. 말렸습니다. 어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한겨레 더 정치 오늘로 161번째 방송인데요.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물러갑니다. 2016년 6월 20대 국회 원구성을 주제로 했던 게 첫 방송이었으니까 2년 10개월 정도 더 정치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장미꽃 피는 5월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특별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사건의 이면을 짚으면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 유익함, 효용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잔잔하게 이 길을 걸어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한영 선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지금 한겨레 TV 제작팀, 그리고 바쁜 현장에서도 저의 섭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출연해준 우리 정치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새로운 진행자가 오게 될 더 정치는 앞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